정치 예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그 1937년도와 지금의 상황이 한국의 상황이 이제 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 사무실이 충무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오늘은 지금 충무로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소위 시청 앞 이제 그 저희 광화문에서 이제 시청앞까지 집회자들이 매주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소위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집회를 해요. 태극기 부대, 뭐 성조기도 들고 있고 이스라엘 국기도 들고 있고, 대개 이제 반공 산업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 경제 성장을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청 앞에서 저쪽 저기 숭례문 쪽으로는 항상 토요일 날 도로 하나를 막고 이제 소위 진보적인 뭐 촛불 혁명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회를 합니다. 양쪽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기독교인들만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뭐 또 다른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있을 거고 이제 종합적으로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아는 기독교인들도 이제 양쪽에 다 가죠. 제가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이제 양쪽에 다 이제 가서 집회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집회고 집회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参与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양쪽 다 정치적인 예배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소위 이제 보수측, 소위 우리가 보수측이라고 보수진보라고 이렇게 나눠서 편리하게 얘기를 하면은, 보수측을 보면은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교회 성장과, 말하자면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거리로 나오는 것은 기독교인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성장이 정체되거나 멈추고, 그러면서 이제 거리 밖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70년대에는 우리 뭐 산업선교라든가 민주화라든가 뭐 민중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위 이제 정치적 활동을 같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했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은 양쪽에서 더 많이, 오히려 더 보수 쪽이 훨씬 더 숫자가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독교를 국한시켜서 얘기를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예배라고 하는 속에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상동교회, 여기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와 연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도회가 있었어요. 서로 왔다 갔다 뭐 아실 텐데, 그때 이제 도끼상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거 취소하지 않으면은 도끼로 목을 베십시오라고 하는 결의를 가지면서 기도회를 했는데, 거기에 오히려 기독교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같이 많이 모여서 같이 기도회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사를 통해서 그런 걸 읽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요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초기부터 이런 정치적인 기도회, 정치적인 예배를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분리된 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기준 내지는 뭐라 그럴까 방향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교회 또는 교회의 입장이 결국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에 네, 대해서 많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좀 질문을 좀 네, 네. 하고 아주 좋은,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정치적 예배의 두 가지 양쪽의 진영, 이렇게 차원으로 질문 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강시원 목사님 한 말씀 간단히 뭐, 네, 뭐 다음 주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최수일 이사장님 한 말씀 좀, 네, 네, 이상원 교수님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굉장히 이렇게 폭넓게 그 당시 그 독일 상황하고 칼바트 그리고 또 독일 고백교회 그 활동 소개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독일 나치즘의 성격, 또 열광했던 뭐 독일 민중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독일 그리스도인들이나 신학자들이 나치즘, 특히 개인적으로 히틀러에게 열광했던 이제 이유, 그리고 이제 또 저항했던 사람들,
대해서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제 왜 열광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아주 실추된 독일 민족의 어떤 자존심 회복이라든지 실지 회복, 혹은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그 다음에 실업 극복, 어쨌든 이런 그 사실 거의 다 뭐 일부의 소수의 사회주의자들이라든지 좀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히틀러의 집권을 새로운 어떤, 아까 이제 하일 히틀러 그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그래서 이제 왜 열광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여러 사람, 바르트나 니멜러, 보네퍼 등 나치에 저항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왜 저항을 또 했는지, 예,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게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아까 원고에는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이제 소위 정광훈류의 기독교도 있고, 또 이제 뭐 비판적인 기독교도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정광훈이도 목사지, 또 뭐 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목사지, 그러니 뭐 그 사람들 눈에는 다 기독교로 이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권력 친화, 정치 권력 친화적, 혹은 뭐 정치 권력 지향적, 이런 것들은 시대마다 달랐죠. 뭐 반공 이데올로기도 있었고, 청와대 가서 밥 먹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던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한국 교회가 왜 오늘 또 끊임없이 정치 비판적이고 예언자적 비판하는 집단 말고,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보수 우파 기독교의 권력 지향적 혹은 뭐 친화력,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좀 비교하는 것이 네, 우리 교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네요. 또 다른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도 하나 좀 말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분 없으세요? 어, 다른 분? 네네, 그래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이건 뭐 상당히 뭐 현실적인 차원으로 말씀 주셨고요.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 아까 개혁교회 루터교 연합교회 말씀하셨나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어, 20대 때 이제 뭐 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보네포의 그 어떤 반나치 운동을 벌써 20대 때 들었는데, 칼 바르트는 정말 제가 아주 어른이 되어서 이제 칼 바르트라는 이름을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보네포보다 더 많은 이론과 깊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개혁교회, 루터교회, 연합교회의 그 상황을 아까 칼 바르트가 이제 개혁교회는 꽤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질문 이겁니다. 바르멘 선언에 루터교회나 연합교회보다 개혁교회가 정말로 더 많은 참여를 했는지, 이렇게 하나의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바르멘 선언에 참여했던 뭐 고백교회 전통이랄까, 독일의 그 고백교회 전통이 오늘날 에스페데와 체데우로 어떻게 갈라졌는지, 다시 말하면 그 바르멘 선언과 고백교회 전통이 에스페데 쪽으로 더 많이 갔는지 아니면 체데우 쪽으로 많이 갔는지,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그 먼저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아마 저기 그 앞부분에서 제일 먼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체로 이게 좀 그 죄송합니다. 어, 좀 낯설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저기 관심과 이렇게 조금 좀 먼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좀 이해가 가는 게 일단은 이제 이 문제가 왜 이제 어떤 이제 그 반나치즘, 반파시즘 내지는 어떤 이제 사회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종교사회주의나 아니면 이제 그 칼바르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의 어떤 저항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치열하게 나오냐면은 제가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양념으로 이렇게 살짝 좀 넣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종교에 대한 어떤 각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 이른바 이제 국가 종교가 있는 나라들이고 국민 종교.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세속화됐다고 그러지만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톨릭, 기독교 합쳐가지고 뭐 인구의 90%가 뭐 교회를 다닌다. 뭐 이런 거니까 그냥 거의 문화 체계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이제 그 이념적 어떤 사회적인 도전이 왔을 때 이분들이 했던 행동은 그냥 종교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이미 그거 자체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다 얽어져 있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얘기고 한국같이 교회나 종교가 어떤 이제 일부의 그 사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데서는 좀 낯선 얘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서는 조금 좀 다른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국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저기 그 책임적 존재보다는 사적인 어떤 존재, 그다음에 시민단체 내지는 시민사회의 어떤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불과한 존재가 되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도 하나 좀 이제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광석 교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좀 그 내용에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렸지만 본질을 갖다가 제대로 딱 찌르는 질문이면서도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왜 똑같은 보네퍼를 얘기하면서도 보네퍼는 사실은 결국 이제 그 나치즘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처형을 당한 목사고 39살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히틀러 암살 계획 같은 거대한 계획에 이제 일부러 참여를 했다가 그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했다고 내려오는 얘기라고 그러지만 미친 운전사 얘기가 나오죠. 미친 운전사가 이제 그 차를 몰고 다니는데 목사가 돼서 장례만 치러주면 되냐.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그 말씀한 것처럼 보수 그룹에서 지난번 정권에서 보네포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저 사람 끌어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용으로 보네포가 언급이 됩니다. 자, 이제 똑같이 태극기를 들고 나가건 뭘 하거나 한쪽에서는 이제 성조기를 들고 한쪽에서는 이제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이 넘실넘실 거리면서 그 찬송가를 부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이제 보면서 사실은 그게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상한 모습이면서도 불편하면서도 저게 과연 누가 지금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장 좀 핵심적인 얘기를 한다면 기독교가 내지는 종교가 아까 전에도 맨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이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제 그 나아갈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일단 고민을 하고 또 가르쳤는가? 사실은 이제 가장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한다면 제가 미국에서 소저너 그룹에 속하시는 분들이 한때 이제 그 경제정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최근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때 이제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그다음에 그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편당하시는 하나님의 부분을 성경에서 가위를 가지고 오려낸다고 한다면 이 예언서는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너덜너덜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건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가치를 발견하지도 않고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서의 시민 종교로서만 자꾸 얘기를 하고 그것을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사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깃발을 들고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좀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제 미국에서 나온 텍스트 중에 애국주의와 신앙심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 그 종교의 이름을 들고 찬송가를 부르고 나가는데 왜 미국의 깃발을 들고 나가야 되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이제 정말 이제 종교 이름으로 들고 나간다면은 제대로 된 종교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왜 거기에서 미국의 깃발이 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누군가의 어떤 이제 그 이념적인 어떤 깃발이 들리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그 어떤 착종된 부분이라고 이제 보이는 것이지, 그걸 갖다 이제 그 말하자면은 예배니 종교니 이런 이제 그 본질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좀 같이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진 않는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희한할 정도로 기독교 하면은 미국하고 이렇게 좀 연결시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다 아시지만 이거는 이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제 그 어, 역사에서 나온 부분이라고 이제 보이고요.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좀 완곡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굉장히 그 좀 그 얘기에서 왜 그 당시에 목사들까지도 히틀러에게 열광을 했는가? 그 뭐 당연히 그거는 이제 정치 사회적인 얘기겠던데 앞부분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제국주의가 무너지고 상당히 좀 아노미 현상이 이제 있는 가운데에서 그냥 혜성같이 드러난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파퓰리즘을 갖다 행사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제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다들 이제 잘 아시지만 히틀러가요, 선전의 달인이었죠. 그러니까 그 밑엔 괴펠스라고 그러는 굉장히 그 탁월한 그 문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언론으로, 영화로, 그다음에 이제 그 연출로 이제 그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이제 그 선동가가 있었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미디어 내지는 이제 반향을 통해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충분히 또 밑에 포진을 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표현은 아니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일들이 정상적인 어떤 생각에서 이제 나온 것보다는 거의 선동 또는 이제 선전을 통해 가지고 그냥 걔네들 거의 이태리의 그 무솔리니는 그냥 노란 샤츠 입은 애들이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냥 다 선동을 해가지고 두들겨 부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혼 빼놓고 싹 잡아버리고, 히틀러는 국회의사당에다가 불 질러 놓고는 그다음에 이제 그 공산당이 불 질렀으니까 공산당 무찔러자고 하면서 걔네들이 이제 뭐 히틀러 뭐 전위대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여기저기 그냥 번쩍번쩍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그냥 정신 다 잡아가지고 선동해 버리고, 그냥 선동하는데 박수치고 그렇게 하다 그냥 몰려가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보건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그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은 앞부분에서도 이제 그 봤지만은 제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리하게 봤었던 분들이 그 나중에 뭐 정신분석학자로 사회도 정신병에 들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나치즘의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에리히 프롬이 건전한 사회나 아니면 자유로부터의 도피 같은 이제 그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이제 그런 부분이거나,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독일 사회 전체가 약간 좀 사이비 종교의 광기에 현혹이 됐었다라는 어떤 그런 시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그 독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저들이 붙들려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속히 구원해 주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나치즘을 갖다가 상당히 이제 사이비 종교 현상 같이 이렇게 봤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정상적인 어떤 범위에서 이제 벗어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그 다음에 처음에는 굉장히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바르멘 이후에 30년대의 그 고백교회 운동인데, 이제 고백교회 운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다면,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백교회 운동은 완전히 교회로부터 그냥 국가교회로부터 다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많은 목사들이 고백교회도 참여하고 국가교회도 참여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제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하고 거기에서 사고 친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고백교회에 환상을 갖지 말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거기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방향을 잡았던 사람이 역시 이제 칼바르트는
이미 이제 스위스로 넘어갔고, 청년 보네퍼가 상당히 이제 그 중심 역할을 하면서 고백교회 운동에 굉장히 큰 동력을 줬던 건 분명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동감을 가지면서 그 운동을 갖다 끌어나갔었던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자체가 교회 안에 진짜 교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아주 뭐 교회나 종교 자체가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이 현상적인 문제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시민사회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건강한 시민사회에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어떤 삶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저희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20세기 초반, 21세기 초반이 돼가지고 세계에 종교 없는 세상이 온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했는데, 종교 없는 세상이 오는 경우는 없다. 인간이 존재하는 단지 좋은 종교와 나쁜 종교가 있을 뿐이다. 좋은 종교가 뭡니까? 그거는 좋은 종교가 갖고 있는 가치를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한국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중산층 시민 문화를 갖다가 대변하는 어떤 이제 그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좋은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좀 질문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게, 한국 기독교가 건강한 시민 정치 기구가 되기 위해 가지고 정치, 교단, 개인, 목사, 이와 관련해서 논하고 있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문제를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다 잘못 가는 경우는 있어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왜냐하면 이제 중앙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책임 있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개신교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가 에카데라고 하는 기구가 좀 다릅니다. 에카데는 굉장히 잘 짜여진 협의기구 같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신학 교수들이 하는데, 정책을 의논하고 합의를 도출하고 방향을 정하고 뭐 이런 일들을 갖다 이제 하면서 사회에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는 일들을 하는데요. 죄송한 표현으로 우리나라 교회 기구는 좀 정치 기구처럼 돼 있어가지고 교권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근데 이 기구들이 대부분 다 각계 전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목소리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보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 또 한쪽은 굉장히 보수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합일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분명히 이제 활발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목소리로 묻히고 있는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또 말씀하셨던 개혁교회, 연합교회, 루터교회를 말씀하시면서 20세 보네퍼는 당연히 바르트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죠. 자기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갖다 쓸 때도 바르트한테서 받은 칭찬을 굉장히 또 기쁘게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바르트한테 쫓아가서 물어보고, 단지 이제 바르트는 스위스에 가 있었고 보네퍼는 이제 독일에서 투쟁을 하다 죽었지만, 그래서 보네퍼가 나중에 감옥에서 바르트 약간 좀 비꼬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너무 그냥 뭐 계시 실증주의, 계시 한마디 가지고 다 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되겠냐 했더니, 이제 보네퍼가 나중에 죽고 바르트가 나중에 창조론을 쓸 때 좀 섭섭했는지, 이 위대한 청년이 했었던 경지에 나는 지금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계시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이제 그 변명 말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바르멘 신학선언에 루터교회, 연합교회가 많은 참여를 했느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계속 욕을 얻어먹은 게, 보네퍼 스스로가 루터교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루터교회가 갖고 있던 두왕국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두왕국론이 뭐냐면 거룩한 나라, 세속 나라가 따로 있다. 그러므로 이제 굳이 종교 쪽의 입장에서는 저쪽에 그냥 참여를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어떤 시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을 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처럼, 루터교회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개혁교회처럼 저항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혁교회는 쯔빙글리 전통이나 아니면 칼빈 전통이나 처음부터 굉장히 사회 참여적이에요.
그러니까 제 쯔빙글리의 어떤 이게 씨앗에서 이미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의 뿌리를 좀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 참여적이고 사회 참여적이고 그 스위스라는 토양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직접 민주주의. 바르트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바르트가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약간은 조금 더 직접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나 대의 민주주의는 자꾸 변질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약간은 좀 그 스위스적인 어떤 느낌을 좀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페데하고 이제 최대우를 말씀하셨는데 사회민주당하고 기독교민주당. 근데 제가 요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을 갖다 좀 쓰긴 하지만 어느 나라나 중산층 정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진보 정당이라는 게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중산층 정당이 공화당이고 또 진보 정당이 약간 좀 민주당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패턴이 있는 거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붙은 최대우는 기본적으로 중산층 정당이고요. 사회민주당은 약간은 진보인데 근데 그 친구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로 카톨릭 정당이 최대우다. 기민당은 기본적으로 카톨릭 정서를 반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다시 소리냐면 한번요. 네, 그 네. 나라 사회의 중산층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천주교인들이 중산층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중산층을 갖게 된 경우가 많고 그 천주교적 중산층적인 배경을 갖다가 대변하는 정당이 기독교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회민주당은 말 그대로 사회민주당이니까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나 공동체 사회주의를 갖다가 좀 지향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열이면 열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선거 때 개신교인들은 3인당을 찍는다고 그래요. 그게 대부분 이제 그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이제 그 개신교인들이 찍는 정당은 사회민주당이다. 그리고 사회민주당은 그 가치 자체가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난민,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약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외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평등,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의회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를 갖다 이제 지향하는 게 그 3인당이고 그거는 개신교적인 정신을 갖다 이제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개신교 신학자들이나 개신교 윤리학자들은 3인당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건 칼바르트만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뭐 20세기 후반의 사람들이 이제 뭐 몰트만이 됐든지 아니면은 뭐 잘 알려진 뭐 몰트만이 됐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그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3인당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디벨리우스 같은 사람이 좀 재밌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베를린의 주교, 루터교 주교로 활동을 하면서 이분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보수 정당적인 어떤 이제 그 기독교를 대변하는 인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반공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콘라드 아데나워는 굉장히 우파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그 우파적인 사람하고 그 연결을 해가지고 아예 정당을 갖다가 창당하는데 아버지 역할을 갖다 이제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볼 수가 있는 게 그런 성격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신데 이거 아주 지엽적인 것인데 다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또 아시는 분들도 많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개혁교회는 칼뱅과 쯔빙글리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이제 개혁교회이고 루터교회는 루터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인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연합교회는 간단히 어떤 거예요? 이 연합교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베를린 지역에서 조금 강하게 이제 그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루터 교회는 그 쉽게 얘기해 가지고 애들을 교리 교육을 가르칠 때 루터의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개혁 교회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네, 웨스트민스터는 이제 그런데 연합 교회는 둘 다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음, 말이냐면은 이제 네, 사실은 독일의 그 제국의 황제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교파적 통일을 갖다가 이루는 어떤 이제 그 조합 교회를 갖다 이제 만들었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게 이제 그 아무래도 슐라이어마커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오는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교회 체제, 국민교회 체제에서 정부가 이제 그 교회의 조직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이제 조직이라고 보죠. 근데 대체로 많은 연합교회 교인들은 자기네들 정체성을 갖다 칼빈주의자라고 보더라고요. 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네. 조금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예, 원래는 이제 강지원 목사님, 네네.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루터교도 있고 개혁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자. 합치자 해가지고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을 가지면서 합치기로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하는데 나중에 프로이센 제국 외에 그 루터교로 남아있던 데는 그냥 우리 루터로 그냥 남을래. 또 그 밖에 개혁교회도 그냥 우리 개혁교로 남을래.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연합된 운이어태 그 교단이 하나 또 만들어진 거죠. 이 교단은 프로이센 제국 안에만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프로이센 네. 제국 안에만 있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베를린이 중요한 그런 지점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 프로이센 제국에 속해있던 독일의 서독 쪽에 노르트란 베스팔렌 이쪽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운이어태로 낭비되는데 그래서 합치자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 세 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이상은 교수님께서 19세기 사회주의부터, 그러니까 칼 바르트가 어떻게 종교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부터 해서, 그리고 나치의 반나치 운동으로서의 바르멘 선언, 그리고 바르멘 선언 이후에 뭐 남아공 인종차별, 사회차별에 저항한 것, 그리고 1988년 우리나라 연동교회 통일 운동이라 할까요? 까지 연결시켜 주셨는데, 자, 다른 분들 좀 질문을 좀 주시는데 우리